반갑습니다.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지방직 9급 토목직 그 중에서 응용역학 해설과 총평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월 5일날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험이 쉬운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시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각 시험마다 반드시 어떤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색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국가직 해설과 마찬가지로요. 전체 20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전체 총평, 그 다음에 응용과 해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우리 카카오톡 채널과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카카오톡 채널은요. 우리 채팅창, 우리 여러분 채팅한 채팅창 있죠? 거기다 검색하시면 되고 다음 카페나 네이버에 검색해도 마찬가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유튜브에 검색 채팅창에 이학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이와 같은 해설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동시에 이 파일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일은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페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시험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없는 분들은 이 파일 자료를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전체에 대한 총평, 그 다음에 기출 해설, 전체 프리를 다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길 수 있죠. 여러분 시간 또 소중하니까 선택적으로 시청을 갖다가 제가 요망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우선 총평부터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20문제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 제 챕터고요. 보통 여러분 갖고 계신 대학 교재나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체 챕터 순서 거의 일치합니다. 첫 번째 응용학과 일반은 단위를 포함해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 서술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은 판별식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정보 해석, 그 다음에 라멘, 아치, 케이블, 더불어서 도르래도 유한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에서 단면의 성질, 재료역학, 구조물의 변이, 부정적 해석, 기둥, 마지막에 탄소성 해석입니다. 전체 분석을 나열해 보면 일반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판별식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요. 정정보 해석이 무려 8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회차에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기출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멘, 아치, 케이블이 한 문제, 트러스가 한 문제, 단면의 성질은 나오지 않았고요. 재료역학의 일부 부분이 단면 성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정정보 해석 일부분이 여기 도르래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영어랑 비슷해서 어떤 특정 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문법들이 섞여 있죠. 얘도 마찬가지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아까 변이 말씀드렸나요? 변이가 3문제, 부정정이 2문제, 기둥이 1문제, 그 다음에 탄소성이 0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A형과 B형과 C형으로 분류를 하죠. A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요즘 초급자분들, 그 다음에 비전공자분들, 그 다음에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전공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기초가 약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선호 과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분들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단기간이나 노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점수를 연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A형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문제가 A형이냐면요. 자주 문제가 기출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공식화,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정형화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 틀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이 개구나라고 찾기만 하면 그 공식 틀에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런 문제가 A형 문제입니다. B형 문제는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예요. 물론 공부 정도에 따라서나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B형 문제도 맞출 수 있겠지만 이거 정도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되는 문제가 B형 문제. 또는 풀 수 있는데 계산 욕할 뻔했어. 그런 문제. 왜 욕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런 문제는 B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C형, 눈 뜨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실제 의도상 이거는 어떤 직렬이 똑같습니다. 출제자에서 전체 20문제 나와 있으면 이 배점표가 있어. 그러니까 주는 문제와 틀리는 문제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아름답게 틀리는 게 좋죠. 아름답게 틀린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정답을 맞추면 좋지만 정답을 놓쳤다 할지라도 시간 줄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죠. 그런 문제가 C형 문제. C형 문제가 4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험 보고 수업 들으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A형이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랑 생각 차이를 볼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강사잖아요. 물론 현재 이 수업은 이제 기존 어떤 수강생 분들이나 아니면 물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다른 강사분 수업 듣는 분들 듣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수업은 기존에 이제 수업 분들을 바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나올 겁니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강조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A형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그랬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거나 여러분이 뭐 틀릴 수 있는데 시험장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빙의해 보려고 하거든요. 항상 끝나고 나면 에이 뭐 강사 입장에서야 에이 뭐 이거 말고 나머지 맞춰야지 몇 점 맞으면 이게 뽐내기 쇼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시험장의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이 풀기 어려운 것들은 제가 B형과 C형으로 분류를 빼고 있는 거예요. A형 문제를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 보신 분들은 여러분 시험지 갖고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A형 문제 1번 문제가 계륵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 농구도 마찬가지, 축구도 마찬가지고 감독이 사실 빈번하게 선수를 교체하거나 어떤 위급 상황에서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선수를 교체하거나 바꾸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경기 다 끝나가는데 선수를 뭐하러 바꿔? 혹은 경기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선수를 왜 바꿀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감독도 지탄을 받기도 하죠. 보시면 1번 문제가 저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번 문제는 집중하점 P1과 P2가 경사지게 나와 있고요. A점이라고 해서 특정 점에서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미 기출된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집중화 중에 하나였고 2017년도 지방직 2차 구급 문제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비교적 쉬운 문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너무 틀에 박힌 생각에서 문제를 접하게 되면 물론 이게 갑자기 우왕좌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여기서 오는 어떤 상실과 이런 것들이 이 문제 전체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번 문제는 그렇고요. 2번은 오히려 좀 쉬웠죠. 대부분의 어떤 반력이나 모멘트, 그렇죠? 전단받는 힘에 의한 어떤 반력들, 전단력 구하는 문제였고요. 3번 영양선입니다. 사실 곧잘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 1번, 2번, 3번까지는 분위기가 괜찮게 저는 갔을 거라고 봅니다. 4번에서 약간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해설 보면 아는데 빨리빨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단면계수의 크기를 묻는 문제였거든요. 이것이 막 정사각형, 뭐 마름모, 원형, 삼각형 나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을 거 봐요. 괜찮아요. 저는 B형으로 제가 한 발짝 양보했습니다. 5번 스프링 기둥이죠. 제가 스프링 기둥을 왜 A형에 집어넣냐면요. 저는 수업 때 스프링에 대해서 몇 가지 암기사항을 제시하고요. 그것들을 중첩해서 문제를 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소변의 문제를 푼다. 풀 수는 있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하지만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5번은 저는 암기입니다. 그냥 대입해서 공식 2개, 식을 쓸 게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대다수 스프링 기둥은 순식간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스프링 기둥. 6번 비례관계입니다. 제가 특정 조건, 우리 이제 정신명식 비례관계인데, 그렇죠? 어떤 반력이 같을 때 하중의 크기나 하중의 길이, 그렇죠? 뭐 하중의 위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는 꼭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례관계. 더군다나 얘는 등변 분포였거든요. 양쪽의 반력, 외력이 딱 하나죠. 양쪽의 반력이 같다라고 하면 그 등변 분포의 합력이 딱 정중앙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듬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것도 정형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저는 A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서 7번이 케이블 문제인데 케이블 문제가 좀 쉽지가 않았죠. 왜 쉽지가 않냐면 사실 문제 자체만 봤을 때는 뭐 특이한 게 없는데 어떤 점이 그래도 좀 색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보통 이 케이블 문제는 양쪽의 외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등거리를 이루고 있고 외력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좀 외력이 크게 좀 달라지고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한번 느끼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케이블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입장에서 7번을 B형 문제를 뺐습니다. 8번 부정전 변일치 문제고요. 온도와 스프링에 의해서 그 봉에 의한 변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눈뜨고도 당할 수가 있어요. 계산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하게 풀어놓은 거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FM들이 변일치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참고로 9급은 아니지만 7급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9번 스트랙 로제트. 감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스트랙 로제트 부분이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명쾌하게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트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경중에 있는데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걸 묻기 해요. 근데 가벼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단 변율 같은 건 풀 수가 있지만 최대 전단 변율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9번 문제를 여기다 뺐습니다. 10번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를 또 중첩 공식으로 푸신 분이 있더라고 공액부로. 그러면 그렇게 풀 것 같으면 여러분이 쓰는 공액부는 사실 어떤 원리와 원칙을 볼 수가 없어요. 기계적인 풀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미 얘는 몇 차례 시험 문제 나왔죠. 그렇죠?
한쪽은 타단, 그러니까 하중이 제어되는 이제 근단이라고 부를게요. 그것은 모멘트가 제어되어 있고 원단인 고정인 상태에서 회전변이 그다음에 원단 고정인 부분의 모멘트 반력, 각각의 수직 반력 구하는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암기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번 문제는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통 제가 어느 부분을 잘 외우고 어느 부분을 잘 외우지 않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외우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제가 10번을 여기다 뺐습니다. 사실 곧잘 공부하신 분들, 저랑 충분히 대화가 되신 분들은 사실 이 문제 저는 A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 변형 에너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캔틀레본데 그 문제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X라는 이 표시가 나와 있는데 그 X라는 표시가 없었으면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X라는 표기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막상 이 문제는 그냥 캔틀레본 변형 에너지 구하는 문제고요.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내적 일의 한 종류인 변형 에너지는 외적 일로 구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문제에서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어디에 뺐냐면 여기 중첩 공식 여기다 뺐습니다. 그렇죠? 아마 13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죄송합니다. 11번이죠. 네, 죄송합니다. 11번 어디 있죠? 이 변형 에너지 구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갔냐면 10번 이 부정적 암기 이러한 것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암기 사항이라서 A형에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로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계르보브 구조물이고요. 결국에는 뭐 대칭보입니다. 대칭보의 반력을 구하는 문제고 일부 영향선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13번 중첩 공식이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단순부의 집중화증과 등분포화 중에 중첩 공식에서 보통 처진 많이 물어보는데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회전 변이를 물어본 중첩 공식 문제. 다음에 14번은 판별식이죠. 좀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판별 결과는 간단한 문제지만 세 개를 더해야 되는 게 초급자분들이 좀 부담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판별식 문제를 A형 문제로 뺐습니다. 다음에 15번 무한의 최대 우리 전달 능력과 수직 능력 구하는 것 제가 무한 이어서 구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도 A형으로 뺐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거기 보시면 이미 주어진 수직 능력이 60이고 그렇죠? 그게 주응력, 그러니까 최대 수직 능력 상태가 아니죠. 그 얘기는 문제에서 정답 최대 수직 능력은 6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찍어도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지 그 외 1번과 2번은 그렇죠?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문제죠. 그다음에 신입병 같은 문제 얼핏 보면 쉽다고 생각하고 덥석 무신 분이 있겠지만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초급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뺐습니다. 물론 막상 풀어보면 B형이나 A형도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초급자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C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계륵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판 전체, 계륵이라기보다는 판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선수 교체의 의미 그런 문제가 바로 저는 1번과 여기 나와 있는 아까 16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2번 이런 같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번 활동이죠. 그렇죠? 고정도를 이용해서 활동 구하는 문제. 약간 특이하지만 그렇죠? 전형적인 문제. B형으로 잠깐 뺐고요. 다음 18번 우리 트러스의 단면법 구하는 문제. 우리 초급자분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다음 19번 초급자분들 좀 어려워할 수가 있고요. 막상 풀어보면 별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제가 뺐습니다. 마지막 20번 이거 생각보다 계산 그지 같죠? 그렇죠? 나 이 부분 진짜 만나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교수님이니까 지식적인 부분은 굉장히 사실 충만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먼저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문제를 좀 뭔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 기출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의 입장에 어떤 상황이 돼서 대신해서 어떤 것들 시뮬해보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취향대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도 좀 많고 어떤 문제는 보기가 좀 지저분해요. 아까 10번 같은 문제 제가 B형으로 뺀 이유가 그렇거든요. 뭐 0.5 뭐 5.0, 1.0, 10 이런 것들은 사실 타파해야 될 문제 유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촌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해서 20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설계는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죠. 개정 내용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어떤 분은 개정이 안 나왔다니까 하는데 개정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는데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렸죠. 아마 소극적으로 문제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정 이후의 내용들이 개정 전의 내용과 크게 여러분의 정답의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부터 문제가 구성이 돼서 안 나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개정된 부분이 기출이 됐고요. 아파 2020년도 문제 유형은 크게 아마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뭐 들어보신 것처럼 약간 다소 쉽게 기출이 됐고요. 응용역학은 사실 좀 까다롭게 기출이 됐죠. 그렇죠? 물론 제가 항상 늘상 여러분 편에 쓰려고 하지만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공통 과목은 물론 여러분 뭐 개개인의 점수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게 하지만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년이나 어떤 다른 해에 비해서 크게 색깔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수업 때 모의 테스트나 뭐 이런 거나 수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통 과목은 아마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아까 문제 유형 자체는 평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지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같은 날 시험을 봐버리는 거죠. 그것도 같은 시험지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전 직렬이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나 특히 뭐 국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렵게 내버리잖아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 전 직렬이 전부 다 이게 미달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이미. 그렇다 보니까 대거 특히 기술직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대거 미달 사태가 나고 아무래도 이제 추가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겪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인혁처에서 가능하면 그런 일들은 겪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공통과목 세 과목 문제는 평이하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대신 직렬마다 티오가 나와 있잖아요. 그 티오에 따라서 직렬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티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인혁처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국가직과 뭐 단편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역학이 좀 평이했고 토목 설계가 조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에 이제 속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토목 설계가 다소 좀 평이하게 나온 반면 그렇죠? 응용역학이 상당히 어렵게 나온 편이죠. 응용역학은 뭐 사실 좀 어렵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응용역학도 토목 설계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게 과연 붙기 쉬운 시험일까요? 그게 과연 초급자나 그 다음에 혹여 뭐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붙기 쉬운 시험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5과목이 전부 다 평이하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시험은 분명 3개 있어요. 그러니까 토목 설계는 개정 어떤 과도기에 놓이게 되면서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설명 문제도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딱 보면은 바로 답이 보이는 정도로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온전하게 다 어디다 썼어야 되면 응용역학을 쓰는데 이게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노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걸 빨리빨리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풀 건 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하면 사실 점수를 낼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서 뭐 꽈락에 뭐 근접한 점수거나 좀 좋지 않은 점수라고 할지라도 사실 만약에 점수가 한두 개 더 맞았다고 하면 아마 이 시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점수가 그렇죠? 뭐 잘 보신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높지 않은 어떤 점수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난 시험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앞에 이 A형 문제 맞고 뭐 B형 맞는다라고 하면 어떤 점수가 좋다 나쁘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올해 끝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뭐 공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건 뭐 다음에 2020년 대비를 위해서 뭐 드릴 말씀이지만 항상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이 끝나고 또 내년 시험 준비를 하면 누구나 또 갈구를 합니다. 내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타일이 잘못되지 뭐 방법이 스타일이겠죠. 아니면 뭐 혹여 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나 어떤 주어진 어떤 그런 공개된 방법들을 여러분이 정말 그걸 지키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좋은 방법은 지금 제가 이 순간에 말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웹상이나 제가 수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과 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대화청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부를 자기가 쉬운 방법만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양을 자꾸 늘려고 하지 마시고 양이 적다라고 할지라도 곱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초급자분들도 혹은 비전자분들도 괜찮은 점수 나오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전공자가 할지라도 좋지 않은 점수를 맞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가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지만 다시 한번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석하고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칠판 지우고 곧바로 제가 기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지방지 2차에도 한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집중화증이 거기 보시면 P1과 P2 두 개가 이루어져 있고요. 길이 B가 수평거리는 5m, 수직거리는 각각 합치면 12m죠. 12m, 5m로 주어져 있습니다. 특정점, 그러니까 A점에서 힘모멘트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MA가 얼마냐라고 구하면 되겠죠. 물론 이 집중화증까지 어떤 직각과를 통해서 직접 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경사진 집중화증은 분력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겠죠. 보시면 기하적 관계를 제가 미리 떼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부터 먼저 보면 수평거리가 5m, 수직거리가 5m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5m, 5m, 5루트 2겠죠. 약분하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각이고 각각 45도, 45도겠죠.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 집중화증 P1의 기하적 관계도 보도록 할까요? 수평거리는 5m, 수직거리는 여기 남아 있는 5m와 7m를 합쳐주겠죠? 합치면 얼마냐면 12m. 마찬가지 직각, 여기다가 직각이니까 제곱해서 맞죠? 루트를 벗겨버리면 제곱근을 벗겨버리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3. 그리고 아시겠지만 얘 잘 나오는 겁니다. 5대 12대 얼마? 13. 밑에 건 많이 알고 계시죠? 1대 1대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지금부터 분력 처리 보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 먼저 해볼까요? P2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을 나눈 다음에 작용점을 맞추고 두 개의 힘으로 이렇게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루트 2. 경사가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가 1. 이쪽이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로 한번 써볼까요?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7루트이에요. 그럼 1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이 7루트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7kN. 마찬가지 얘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7kN이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P2 보도록 할게요. P2.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P1 얼마라고 했냐면 5대 12대 13이라고 했죠. 13 대각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쪼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죠? 자, 얼마냐면 13, 여기가 얼마냐면 비율이 5, 이쪽이 얼마냐면 12니까 13에 해당하는 게 13. 그렇죠? 그러니까 5에 해당하는 건 그대로 얼마가 되는 거 바로 5kN. 12에 해당하는 건 그대로 12kN. X방향의 합력은 얼마로 볼 수 있냐면 그래서 5와 7의 합인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 바로 12kN이 되는 거고 수직력은 7하고 10이랑 합치니까 뭐 합치면 19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A점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지만 A점 합치면 PY가 되는데 현재 보시면 A점을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트를 구한다라고 하면 Y축 방향, 그러니까 PY의 합력은 필요 없는 상태에서 X방향의 합력에다 이 8길이만 곱해주면 되겠죠. 8이 얼마냐면 2m니까 정답은 12 곱하기 2에서 얼마냐면 24kNm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죠. 2번 보도록 할게요. 갤보 구조물입니다. AC에는 등분포화 중 2kN/m가 제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B에는 중앙에 집중화증 4kN이 제하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합쳐서 2m죠. 그렇죠? 우리 갤보 구조물이니까 우선 AC 부분을 먼저 떼고 떼어진 이 윗부분을 제가 뭐로 처리한다고 하냐면 항상 힌지, 아랫부분은 항상 자유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질문에 해당하는 반력과 전단력, 힘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단순보의 반력부터 먼저 구해보면 공교롭게 지금 AC가 좌우 대칭이죠. 외력과 뭐 모든 게 다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력의 합력을 먼저 구해보면 2하고 4니까 합치면 8이죠. 8 살짝 흐리게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렇죠. 양쪽의 반력은 각각 대칭이니까 얼마씩 분담하면 되겠어요? 각각 4 절반씩 분담하면 되겠죠. 그래서 RA는 4kN. 그 다음에 RB도 얼마가 되겠어요? B가 아니라 C죠? C도 4kN. 이 힘을 그대로 온전하게 밑에 있는 이 캔틸러버에다가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반력 구해볼까요? B점 반력은 원래 여기다 자유물체도 그려서 평행 방정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 간단한 구조물이니까 제가 바로 직관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10이 보니까 하향력이죠. 하향력은 누구를 하향력으로 보고 있냐면 여기 4와 여기 4. 합치면 하향력의 합력이 8kN이니까 그것에 저항하기 위한 반력의 수직 반력의 합력도 그대로 8kN. 그렇죠? 마찬가지 모멘트. 이 외력에 의한 모멘트가 반식의 얘부터 해볼까요? 4 곱하기 8 길이가 2m죠? 8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4 곱하기 8 길이 1을 해줘서 또 이렇게 반식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12kNm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력은 반대 방향이죠. 저항하는 방향은 이렇게 시계, 외력이 반시계 방향 모멘트니까 반력은 시계 방향 모멘트 얼마냐 합쳐서 12kNm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A점의 수직 반력 크기는 4kN이다. 보기 1번, 참이죠. 2번, B점의 수직 반력 크기는 8kN이다. B점의 수직 반력은 얘를 말하는 거죠. RB는 8kN이다. 보기 2번, 참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점의 전단력 크기는 4다. C점은 사실 요거에서 계산해도 상관없고요. 여기도 C점, 여기도 C점 아니에요. 어느 쪽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들어가서 C점을 만다. 들어왔다. 우리 전단력은 시계 방향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볼 때는 하향이 플러스고요. 마찬가지 왼쪽에서 볼 때는 시계 방향이니까 상향이 플러스입니다. 여기 볼게요. 지나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오른쪽이니까 하향이 플러스인데 얘는 지금 상향이니까 VC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반대죠, 반대. 얘의 반대니까 정확한 크기는 마이너스 4kN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밑에는 캔틸러버 지나서 봤다라고 하면 전달받는 이 힘이 왼쪽에서는 상향이 플러스인데 현재 하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kN이죠. 문제에서는 절대값 크기만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를 뗀 상태에서 4kN이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3번도 참이죠. 보기 4번, B점의 힘모멘트 반력은 16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B점의 힘모멘트 반력은 MB인데 16이 아니라 얼마예요? 12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A형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게르보, 우리 영역선 묻는 문제는 시험 문제 흔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밀러브라스의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보시면 B점의 휜 모멘트, B점의 정성적인 휜 모멘트죠. 해봅시다. 여기 마지막 거, 여기 나와 있죠. 순서를 바꿀까요? 자, 질문에서 해당하는 MB, B점의 휜 모멘트 영향선, 우리 영향선 약자로 인플러스 아이죠. 이렇게 되죠. 자, 1단계 구속력을 해제합니다. 밀러브라스 방법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 구속력 해제야. 우리 MB는 휜 모멘트죠. 휜 모멘트의 구속력을 해제한다. 여기 보시면 반력이 모멘트 반력이 0인 거지 휜 모멘트는 부재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요 고대다 내부 인지를 살짝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점을 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1단계 끝. 자, 2단계 단위변이 1 이동입니다. 단위변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방향인데 왼쪽에서는 반시계, 오른쪽에서는 시계입니다. 이때 밀러브라스의 방법은 자연스러운 거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왼쪽에 이미 단순 지점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눌렀다라고 해도 얘가 그렇죠?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직선 거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려지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떻게 그려진다? 시계 방향이니까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는 바로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냐면 4번이죠. 어차피 그린 김에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수직 반력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IL, RB다. 우리 수직 반력이에요. 우선 예상 반력 방향을 먼저 잡아줘야 되고요. 이게 바로 예상 반력 방향이고 RB. 1단계 구속력 해제, 수직 반력의 구속력을 해제한다. 그것은 수직 반력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2단계 단위변이 1 이동입니다. 일종의 모멘트는 얘가 단위변이 1 이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위로 얼만큼 올려준다? 1만큼 올려준다. 진짜 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 보, 진짜 실제 보다. 밀러브라스의 원리는 이 실제 보의 거동과 영향선의 형태가 일치한다는 원리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보통 잘못 그리신 분은 어떻게 많이 잘못 그리냐면 올린 상태에서 얘를 꺾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얘를 들어 올리라고 해서 제가 꺾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렇게 A씨가 있고 요점이 B점이었다고 하면 내가 들어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꺾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려보면 이 부분이
올라간 상태에서 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보기에 있네요. 몇 번이 바로 2번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죠.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뭐 해볼까? 마지막은 IL RA 한번 해볼까요? A점의 수직 반력 여기 A점. 자, 예상 반력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1단계 구속력 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수직 반력의 구속력을 해제한다는 것은 영향선을 그리기 위해서 자유단어 처리하는 얘기. 이렇게 지워주라는 얘기야. 자, 2단계 단위변이 1 이동. 위로 살짝 얼마 이동시키냐면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잘 보시면 이게 우리 시소 아시죠? 시소. 놀이터에 있는 시소. 시소의 중앙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형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보기에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방향이 반대네요. 몇 번이냐면 3번과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내년 시험 준비하신 분도 마찬가지 영향선 이런 문제는 가장 비일비재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단면계수의 크기를 묻는 문제죠. 그러면 단면계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단면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겠는데요. 단면계수 Z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우리 보통 Y분의 I라고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I는 어떤 단면 2차 모멘트냐면 도심축 혹은 중립축의 단면 2차 모멘트고요. Y는 이 중립축에서 거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위아래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다르잖아. 먼 쪽 거리와 가까운 쪽 거리요. 먼 쪽 거리야. 맥스 써줘요. 이렇게 맥스. 그래서 보통 단면 계수는 항상 미니멈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구하는 공식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중립축을 알아야겠네요. 도심축을 알아야겠죠. 얘는 쉽습니다. 여기 가운데, 가운데, 얘도 가운데. 그렇죠? 마지막 라가 중요한데 라는 어디예요? 여기죠. 2대 1. 뾰족한 곳으로부터 무게중심, 도심, 중립도 마찬가지로 2대 1입니다. 이렇게 갈리니까. 나머지는 A니까 뭐 거리 찾아보면 되겠는데 좀 거리 특이한 게 이게 우선 거리가 특이하네요. 여기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쪽 거리는 여기다 쓸게요. 3분의 2A. 여기는 3분의 밑에는 A. 그래야지만 여기 2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뭐가 특이할까? 얘가 좀 특이하네요. 먼쪽 거리인데 위아래 거리는 같은데 여기 거리는 얼마가 될까? 요 반쪽. 요 거리가 필요한 거죠. 요. 물론 이 밑에 거리도 마찬가지고 요 거리보다 각각 y max가 되는데 그죠? 얼마일까요? 요게 직각이죠. 정사각형을 얘에서 돌려놓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바로 1대 1대 루트 2. 마찬가지로 1대 1대 루트 2. 루트 2. 얘가 A면 여기도 A.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2A가 되겠죠? 루트 2A. 그것의 절반이니까 같잖아. 전체 길이가 루트 2A. 그의 절반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2분의 루트 2A.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2분의 루트 2.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얼마예요? 2분의 A. 여기도 2분의 A. 여기도 얼마예요? 똑같이 2분의 A. 여기도 2분의 A 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됐죠?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우리 정사각형, 직사각형, 도심 통과하는 단면 2차 모멘트 우리 구하는 공식 뭐였죠? 12분의 BH의 3승. 폭은 1승, 높이는 3승. 지금은 정사각형이니까 BH에다 각각 A를 대입해 보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분의 A의 4승. 그렇죠? 먼쪽 거리인데 둘 다 먼쪽 거리가 같죠? 얼마 써주면 돼? 여기다가 2분의 A. 그렇죠? 그러면 약분하고 계산을 써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분의 A의 3승. 보통 이 결과는 외우고 있죠. 그렇죠? 6분의 BH의 제곱이잖아요. 그 6분의 BH의 제곱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보통 암기하고 있다. 그렇죠? 마름모는 안 외우고 있죠. 돌려서 봤으니까.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보시면 Z란데 단면 2차 모멘트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정다각형에 그냥 구두상 말씀을 드릴게요. 정다각형이다 라고 하면 정사각형, 원형, 뭐 얘는 아니에요. 정삼각형, 뭐 정육각형 이런 정다각형에 도심축을 통과하는 모든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크기는 뭐한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정사각형이죠. 마름모지만 그냥 단면을 돌린 형태니까 도심점을 통과하는,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통과하는 모든 점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얘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 구할 필요가 없이 얘랑 같다는 원리를 통해서 얘도 얼마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12분의 a의 4승 이렇게 쓰면 되죠. 자, ymax는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2분의 루트 2a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2분의 루트 2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이 약분하면 6. 루트 2는 1.414 정도 되잖아요. 1.4다라고 하면 대략 얼마예요? 대략 8.4분의 a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볼까요? z 다는 원형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우리 64분의 파이 d의 3승이잖아요. 지금 a니까 a의 4승. 먼저 거리는 2분의 a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32분의 파이 a의 3승. 얘를 암기했던 것처럼 보통 얘도 외우고 있죠. 32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라고 하는데 뒤에다가 a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파이는 대충 얼마 정도 돼요? 3.14니까 이거 보통 많이 쓰이거든요. 3.14는 3.2는 아닌데 대략 3.2 근사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얼마를 볼 수가 있어요? 나눠주면 10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다. 다음에 마지막 Z 다 볼까요? 라, 하나, 다라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우리 삼각형의 도심축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분의 BH의 3승이죠. 지금은 B와 H가 각각 A니까 A의 4승. 조심하셔야겠다. 얘 써야 돼요, 얘 써야 돼요. 원적 거리니까 얘 써야겠죠. 여기 3분의 2. 그렇죠? 약분하면 12. 12에다 2 곱하면은 24분의 A의 몇 승이다? 3승이다. 되죠. 자, 분자는 전부 다 뭐로 갔냐면 A의 3승으로 갔죠. 제가 일부러 맞춰놨는데 결국 분모만 보면 되겠죠. 분모가 작은 게 커요? 분모가 큰 게 클까요? 분모가 작은 게 크겠죠. 그렇죠? 2분의 1하고 3분의 1 있으면 2분의 1이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크냐? 가장 분모가 작은 6,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10 이거니까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정답은 그죠? 시험장에서는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그냥 천천히 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빨리 배서 원하시면 빨리 넘겨보시고 또 다음 문제 원하시면 넘어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푸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스프링 기둥이고요. 이거 원리 원칙대로 푸는 방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시험장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얘는 유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오는 문제고요. 다음에 공부하셨던 분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면 제약이 있으니까 이걸 눕혀놨어요. 세워서 보면 얘랑 똑같은 거죠. 무슨 스프링과 무슨 스프링에 보시면 여기에 회전 스프링과 여기다 뭐 한다? 병진 스프링이죠. 이렇게. 이 둘의 뭐다? 조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병진 스프링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이 병진 스프링은 기둥에서 그렇죠? 여기 지점부터 힌지 지점부터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까지 거리가 원래는 제가 공식상 A라고 씁니다.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PCR 구하는 공식은 원래 요거 보지 마시고요. 병진 스프링 얘만 본다라고 하면 얘 구하는 공식이 L분의 KA의 제곱이야. 됐죠? 이 L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힌지부터 하중까지의 거리, 힌지부터 하중까지의 거리. A는 힌지부터 스프링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힌지부터 스프링까지 거리나 힌지부터 하중까지 거리가 둘 다 L로 같죠? 쉽게 말하면 A가 L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KL이죠. 두 번째, 회전 스프링이다. 끝에 달렸다. 외우세요. 이 PCR은 뭐가 되는 거냐면 L분의 K인데 세타, K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K 세타만 달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의 조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 여기 뭐 PCR 1, 2 이러면 PCR은 더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KL 더하기 L분의 K 세타니까 다른 게 정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답은 몇 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고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평형 방정식 푼다고 칩시다. 문제 보시면 아무 숫자가 없잖아요. 문자 외에는 덩그러니 숫자가 없는데 갑자기 보기에 숫자가 나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5문제 풀었고요. 바로 6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풀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칠판에 보시면
등변분포 하중이 거리 x에 걸쳐서 단순보 왼쪽에 걸쳐져 있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A점과 B점이 같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등변분포이죠. 거리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방법 1입니다. 비례관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문제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순보인데 발력이 뭐 몇 대, 몇일 때, 뭐 A점의 발력이 B점의 발력이 2배일 때, 뭐 이런 표현이 쓰인다고 하면 지금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 제가. 자, 우선 왼쪽 발력을 RA다라고 하고 오른쪽 발력을 RB다라고 하면 첫 번째 써야 될 평형 방정식은 시그마 V는 0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향력에 해당하는 RA와 RB의 합이 외력의 합력이죠. 외력의 합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등변분포가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작용점은 도심점이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작용점은 2대 얼마? 1이겠죠. 크기는 얼마가 되면 면적이니까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2분의 1 곱하기 W부터 먼저 쓸게요. 높이 W, 거리 얼마? X. 합치면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W X 되죠. 작용점은 2대 1이고 거리가 X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왼쪽 거리만 구해볼까요? 전체 거리 X에 합쳐서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얼마다? 몇 개 되는 거죠. 자, 결국 첫 번째 식은 뭐냐면 RA 더하기 RB는 얼마다? 2분의 WX다. 그렇죠? 문제에서는 RA가 R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RA에다가 RB를 대입하면 그렇죠? 합치면 2RB는 2분의 WX니까 RB는 각각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WX. 여기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4분의 WX 됐죠. 그러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될까요? 거리 x를 구하기 위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여기 a점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식을 써볼까요? 시그마 모멘트 a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쓰게 되면 얘부터 볼까요? 힘 곱하기 팔 길이 시계 방향이죠. 쓸게요. 2분의 w x 팔 길이 3분의 2x 됐죠. 다음에 반시계 방향 모멘트는 얘밖에 없네요. 여기 B점의 발력에 의한 반시계 방향 모멘트. 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WX에다가 팔 길이 얼마? L은 0이다. 그리고 나서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X를 구하면 되겠죠. X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약분하고 풀어보세요. 그럼 X는 얼마냐면 4분의 3L. 소수점 바꿔주면 0.75 L이 문제의 정답이죠. 아니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거기 해설지 첨부 파일 보시면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발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외력의 작용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야겠어요? 딱 정중앙을 가리키고 있어야겠죠. 얘가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발력이 왼쪽 오른쪽 1대1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3분의 2x가 중앙을 가리켜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x가 중앙은 얼마에 바로 2분의 L이죠. X 구한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4분의 3L 0.75L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이 방법 이로 푸는 게 가능한데요. 실제 다른 어떤 일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게 제가 문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방법, 제가 그냥 천천히 원리 원칙대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네, 그렇게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케이블 문제입니다. 우리 케이블 문제는 보통 케이블 정리로 문제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케이블의 수평 발력 구하라고 했어요. 수평 발력 누구냐면 여기 A점과 B점의 수평 발력 나오면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C 부자 맨 처음에 쭉 직선을 연결해서 발력의 합력 RA를 그리고 수직 발력 VA, 수평 발력 H가 불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합력을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고 이렇게 맞죠? RB 수평 발력 H 수직 발력 뭐다? V 됐죠? 등가부를 그려줘야 됩니다. 등가부는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놨고요. 등가부의 첨자는 대문자가 아닌 케이블은 대문자죠. 네, 소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평 발력 H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 수평 발력 H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케이블 정리해서 Y분의 M입니다. 이 M은 어떤 모멘트를 의미하냐? Y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케이블의 세그를 의미하는데 케이블 세그가 뭐냐면
지점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케이블까지의 연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세그에 해당해요. 그럼 모멘트는 뭐냐? 세그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처짐의 위치에서 해당하는 등가보에 바로 이 점에서 모멘트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느 곳에서 구해도 상관없으나, 그쵸? 우리가 문제를 정해서 H를 구할 때는 어디를 정의하겠어요? 세그를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구해야겠죠. 반드시 문제는 세그를 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과격하게 그림을 이렇게 막 꺾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봤던 문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그 어디 분수가 될까? 저는 시점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점의 세그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 yc다라고 하면 한 번엔 구하기 어렵고요. 두 번에 나눠서 구할 겁니다. 어떻게 나눠서 구할 거냐면 해설지랑 제가 맞춰드릴게요. 자, 밑에 거 yc1과 위에 거 yc2로 나눠서 봅시다. 자, yc1은 바로 여기 나와서 쭉 따라가면 2m로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기다가 2m 쓰면 되는데 문제는 yc2죠. yc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야 될 텐데 바로 이 삼각형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우와, 크게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이용해서? 여기 8m를 이용해서 그렇죠. 삼각형, 큰 삼각형의 높이가 8m고 작은 삼각형의 높이가 몇 미터냐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높이 B는 수평거리 B에도 비례를 해야겠죠. 몇 대 몇이에요? 다 합치면 2, 4이니까 8. 작은 삼각형은 2m. 그렇죠? 2대 8. 8분의 2. 무슨 말이냐면 얘 구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8에다가 다시 8분의 2. 얘를 곱해주면 약분은 몇 미터입니까? 2m. 우리가 원하는 C점의 세그는 이 둘 C1과 C2를 합쳐야 되니까 총 몇 미터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4m로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YC는 몇 미터다? 4m다. 그러면 해당하는 쭉 또로로로록 따라가서 바로 요 점의 모멘트를 구해야겠는데요. 요 점의 모멘트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곳에 수직 발력에다가 수직 발력은 첨자를 소문자 썼으니까 카메라 밑에 잡히나요? 그죠? 첨자 여기 스몰 a 쓸게요. 어디서 구하면 되겠어요? 바로 요 반대편 어느 점에서? 여기 있다. 여기 B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발력에 의한 시계 방향 모멘트와 외력 두 개에 의한 반시계 방향 모멘트, 물론 10kN과 18kN이겠죠. 얘를 통해서 V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지에는 풀이식이 나와 있고요. 저는 시간상 그냥 바로 쓰도록 할게요. VA가 얼마냐면 12kN입니다. 얼마냐면 12kN. 그러니까 우리 등가 단순부에서 여기 모멘트 구하는 거니까 여기 12에다가 여기 발력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리 LAC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12 곱하기 2니까 얼마다? 24.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6kN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보통 묻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구하는 케이블 종리통에서 얘 구하는 식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직 발력, 우리 수평 발력 방금 구했잖아요. 얘 구하는 공식은 밑에 있는 등가보의 발력 VA에다가 하나는 지점이 아래에 있고 하나는 지점이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부호를 마이너스 쓰면 되고 L분의 L은 전체 수평거리입니다. 이 식에서 보시면 2m, 4m, 2m 합쳐서 8m가 이 L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구한 H에다가 스몰 h인데 스몰 h는 뭐냐? 바로 이 거리가 스몰 h입니다. 얘 전체가 정리해보면 케이블의 수평거리가 대문자 L, 이 소문자 H는 케이블의 수직거리에 해당하는 거죠. 이 지점의 수직거리. 이렇게 되죠. 이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VB는 얼마일까요? VB도 식 한번 써볼까요? 스몰 VB에다가 이 스몰 VB는 등가 단순부의 수직 발력 A에 해당하겠죠. 위쪽에 올라갔다 더하기 L분의 H. 그럼 뒷점의 높이가 같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스몰 h가 0이 돼버리면서 뒤에 있는 항이 지워지는 거죠. 결국 그때는 케이블의 수직 발력과 등가 단순부의 수직 발력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다음에 최대 장력 구한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곳에서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지점 위쪽에 올라간 이 지점에 매달린 첫 번째 이 케이블 부재입니다. 얘 구하는 방법은 얘 제곱에다가 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장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 시험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 잘 나오는 문제인데 실제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시간이 좀 걸리고 단위도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당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봉과 스프링이 끼워져 있고요. 그렇죠? 온도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온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 스프링은 힘, 그러니까 포스, 그러니까 뭐 발력이나 외력을 통해서만 이렇게 변형을 발생하는 거고요. 온도에 의해서 진짜 스프링이 아니야. 우리 진짜 스프링은 이게 불에 달구면 늘어나잖아. 근데 얘는 진짜 스프링이 아니에요. 기호의 기호.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만 신장을 하냐? 바로 얘만 온도에 반응을 합니다. 아까 변일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왼쪽에 자, 맨 처음 변일치니까 구속을 해제하고 오른쪽 뗄게요. 온도가 상승했다. 델타 T가 상승했다. 어디에만 작용을 한다고요? 여기 봉에만 작용을 하는 거죠. 얘는 온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때의 신장량에다가 자, 이번에 다시 양쪽에 발력이 있겠죠. 눌러줘야 될 거 아니야. 실제는 고정이니까 이걸 R이다 라고 하면 이 R에 의해서는 얘도 반응을 하고 이거 R 눌렀다. 얘도 단면역이 R. 얘 단면역이 R이잖아요. 그렇죠? 얘에 의한 발력에 의한 이때는 봉과 스프링의 수축량이 뭐한다? 같다라고 식을 쓰면 되겠죠. 자, 말은 끝났으니까 시간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자, 우리 온도에 의한 신장량 구하는 공식 뭡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알파, 델타, T. E는 응력이야. 그건 다른 공식이야, 여러분들. L은. 됐죠? 자, 발력에 의한 봉과 스프링의 수축량. 아, 눌렀다. 얘도 R, 얘도 R이죠. 얘 봉에 의한 수축량 구하는 공식 우리 잘 알잖아요. 2A분의 뭐다? R래. 우리 2A분의 P에 더하기 스프링 우리 변이 구하는 방법은 K분의 R이죠. 그렇죠? 자, 맨 처음에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쨌든 이 과잉력 R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물론 눈썰미 있게 구하면 나중에 이 K분의 R을 구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지금은 그냥 R, FM들 합시다. R을 공통분자를 밖으로 빼면 나머지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 또한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눠볼게요. 그러면 R은 쫙 쓰고 알파, 델타, T, L을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2A분의 L 더하기 K분의 1 이것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해설제는 자세한 풀이식이 적혀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꼭 가입해서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요 R이 얼마가 나오냐면 저는 이제 시간상 그거 쓸게요. R은 얼마가 나오냐면 1kN이 나옵니다. R이 얼마다? 1kN. R이 얼마다? 1kN. 그런데 보통 문제가 이 R을 구하라고 해도 어려운 판국에 아까 R이 1kN이라고 했죠? 뭘 구하라고 하면 이쪽도 R이겠죠, 양쪽에. 그렇죠? 봉의 신장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봉의 신장량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R이니까 그냥 2A분의 R를 구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이 봉은 외력이 현재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온도에 의한 변형에 의한 변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과잉력 R에 의한 변형에 의한 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지우고 쓸까요? 봉에 의한 신장량은 두 번을 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뭐에 의한? 온도 변형에 의한 거. 그러니까 봉의 신장량 델타를 구한다라고 하면 온도에 의한 신장량 알파, 델타, T, L에다가 온도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R은 반대 누르니까 짧아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바로 뭐다? 2A분의 R, L로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L을 밖으로 빼보면 공통분자 밖으로 빼면 온도에 의한 변형률과 요거는 이제 과잉력, 발력에 의한 변형률이죠. 2A분의 P, 2A분의 F 거기다가 길이 곱해주는 거죠. 각각의 이 결과를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시간상 바로 쓸게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0.5mm가 나옵니다. 아니면 관점을 달리 해볼까요? 지금 얘 신장이니까 얘가 이렇게 오른쪽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늘어난 신장량만큼은 반대로 이 스프링의 수축량과 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스프링의 수축량으로도 답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 스프링 수축량 구하는 거. 아까 이 봉은 온도와 발력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했지만
이 스프링은 온도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로지 이 발력에 의해서만 변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델타는 우리 스프링 변이 구하는 방법 K분의 R이죠. 그렇죠. R은 이거는 한번 계산해 볼까요? R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1kN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K는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2000N/mm니까 kN mm로 맞출 거예요. kN이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2kN/mm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0.5 단위 그대로 밀리미터. 이게 정답이죠.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이고 그지같이 어려운 문제죠. 그죠? 네, 교수님이 네, 진짜 혹여 또 들을까봐 잃을까봐 하는데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이게 경계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인력 촬영을 하면은 이제 문제 난이도를 조정을 해줘요. 설계는 누가 봐도 분명히 쉽다고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역학을 좀 난이도 조정을 해서 배점을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역학을 조금 이제 몇 문제 정도를 이렇게 강하게 해줄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과한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 끝나고 나서 평가제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력이 들어간 시험이야. 그렇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정부도 여러분 공무원 뽑으려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어서 시험지도 인쇄를 하고 문제도 뽑고 사람도 써가지고 같이 감독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만약 정원을 못 채운다던가 맞지? 그 다음에 애초 목표했던 것과 만약에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는 시험 문제 안 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분이 난 딱 보면은 이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건 완전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입장에 쓰다 보니까 그지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지 같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문제 엄청 빨리 풀거든요. 수도 이제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수교생이 이제 빠른 편인데 깔끔하게 문제 풀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몇 개는 이제 추리하고 막 찍고 막 그래야지만 시간을 깨끗하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트렌, 로제트, 스탠 게이지. 제가 수업은 했죠.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135도인데 수업에 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로제트 변환 공식을 쓰면 이미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이 수업하고 있잖아요. 거기 막 코사인 사인 들어가잖아. 그 100도 넘어가면 사실 잘 못해. 내가 오직했으면 이제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건데 정형화되어 있는 몇 가지를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얘도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야. 얘 본 적 없는데요? 얘랑 여기 135도니까 직각으로 나누면 여기 45도죠? 로제트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쉽게 말하면 입실론 A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입실론 B는 이렇게 붙어 있고 입실론 C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제 말은 입실론 A가 이렇게 붙어 있으나 이렇게 붙어 있으나 이렇게 붙어 있으나 얘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결과는 같다고. 입실론 B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붙어 있으나 이렇게 붙어 회전만 안 하면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입실론 C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어디 붙어 있어도 여기 붙어 있어도 결과는 다를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옮겨서 그려볼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해설지엔 전부 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 풀어놨습니다. 옮겨서 쉬고 여기 45도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쭉 한 180도니까 여기도 45. 자연스럽게 반대편도 45. 그렇죠? 자, 이러고 보니까 제가 수업 때 같이 수업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X축의 변형률 요거 구하려면 공식이 있거든요. 물론 모아원 통해서 문제 풀어 상관없지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모아원도 복잡하니까 그냥 공식으로 제가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 세 개가 필요해. 입실론 X는 땡큐야. 축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입실론 A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는 입실론 A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A가 얼마야?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뗄게요. 250이 되는 거고. 입실론 Y도 마찬가지죠. 그냥 Y축에 붙어 있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입실론 B가 되고. 얘는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입실론 B가 1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30만 쓸게요. 이렇게. 그럼 감마 X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이제 변환 공식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바로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게 가운데 무슨 얘기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 두 개가 나머지거든요. 식이 있는데 외우기 어렵잖아. 저는 이거 저 똑같이 외웠어. 그냥 가운데 두 배에다가 나머지를 빼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호는 따로 안 쓸게요. 가운데 요거죠. 쓸까요? 이 입실론 C.
그렇죠? 빼기 나머지 이실론 B하고 이실론 A를 해주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2 곱하기 이실론 C가 문제에서 얼마나 주어져 있냐면 235. 무슨 여기서부터 짜증나죠? 야, 간단하게 공식으로 지금 암기해서 풀고 있는데도 문제 거지 같잖아. 근데 뭔 생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내셨을까? 그죠? 단명 오래 사시겠죠? 그치? 역사에 길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욕을 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런 행동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90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 90. 자, 그 다음부터는 공식입니다. 공식 뭐냐? 우리 최대 전달 능력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타우 맥스. 차이점이 있다라고 숫자 2가 붙어요. 우리 타우 맥스 구하는 거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잖아. 얘는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y 나누기 2 제곱. 우리 타우 맥스는 여기 타우 xy 제곱이잖아. 2 나눠집니다.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감마 x y 몇 제곱이다? 2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이실론 x, 이실론 y 두 개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얼마예요? 빼주면 암산할까? 내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빼면 얼마? 120. 그죠? 120. 나누기 2 하면 얼마? 60. 그러니까 60의 제곱 더하기 감마 x, y는 아까 90이라고 했으니까 4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제곱에 더하면 어렵지만 잘 보시면 여기 15의 3배 45잖아. 15의 4배. 무슨 말이냐면 4대 3대 밖으로 나가는 건 5. 대신 얼마 곱해야겠어요? 15 곱해야겠죠? 75입니다. 덜렁대고 75 쓰면 안 돼요. 감마 맥스. 2분의 감마 맥스가 75니까 감마 맥스는 얼마가 되겠어요? 다시 2를 곱해서 150이 됩니다. 150. 정답은 그래서 얼마냐면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원컨대 저희가 제일 깔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것 같죠? 이런 걸 문제를 내면. 그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분 생각인 거고 시험장에서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멘탈 나갑니다. 막 정신 없어요. 할 때. 초급자분들, 특히 뭐 비전공자분들 왜 시험에서 불합격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공포감을 극복을 못해서 그래요. 물론 매번 하는 얘기고, 저 그지 같은 자식 내홀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사실이야. 여러분 그 공포감을 극복해야 되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단기간에 빨리 붙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변 없이는 단기간에 붙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양면성이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도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공부를 적게 해도 반대로 붙을 수도 있어. 그 기회를 보고 늘었더라고 하면 그에 적합한 어떤 마인드까지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핫때 공통 과목이나 뭐 전공 나와 있잖아. 계속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전공 여러분들 공부 시간 늘려야 돼.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느냐? 공통 과목 진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통 과목 점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여러분들. 전공과랑 나서 불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교수님 외우라고 낸 문제야. 착각하지 마. 이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교수님 이거 처진각 방정식 우리 전공자분들 처진각 방정식 들어보셨죠? 처진각 방정식, 처진각식 유도는 가장 기본식이야. 이거 교수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얼마인지 기본사. 물론 요 세타 A부터 바로 쓰게 지금 정답이니까. 이 세타 A는 그냥 얼마냐? 4,2i분의 m a l입니다. 이거를 왜 공역부로 풀고 있니? 너 착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공역부는 반쪽짜리야. 공역부를 쓰고 있으면 뭔가 모든 식을 풀 수 있다. 내가 공역부를 못 써서 여러분 뭐 외우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잘 보시면 중첩 공식이 있죠. 중첩 공식은 암기한다는 부담을 자꾸 갖고 있는데 여러분 공역부 쓰시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공역부로 풀어요? 아니지. 공역부 중첩 공식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안 썼다고요? 여러분 단순부에 집중하정 제하되면 48 2r분의 P의 3승, 등분포하층 제하되면 384 2r분의 5W의 4승 다 외우고 있잖아, 보통. 그거 외우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몇 가지를 외우고 있는 거죠. 비율상의 문제야, 비율상의 문제. 그 비율상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토익하고 마찬가지야. 토익한다. 시험마다 특징이 있잖아. 이게 무슨 서술시험도 기술사 시험도 아니잖아. 이게 뭐 대학 시험이니? 아니잖아. 기사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어떤 룰에 따르기 위해서는 수업 때 제가 강좌에서 외우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랬으면 쉬웠잖아요. 그죠? MA 구한다라고 하면 MA는 정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L분의 4, 2, I 세타 A. 나머지 항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단위 포함해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말 나온 김에 나머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걸 전부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시계방향 MA다. 그냥 M으로 쓸게요. 반력은 얼마냐? 이건 외우고 있을까 아마? 같은 방향으로 얼마? 절반 전달된다 라고 하잖아. 이걸 전달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얼마예요 이게? 2분의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모멘트 발력의 크기를 알았다고 하면 힌지 플러스 모멘트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부에 좌측에는 시계방향으로 M, 우측에는 시계방향으로 2분의 M 있는 것과 똑같아. 차라리 얘를 통해서 중첩공식 2번 쓰던가. 그죠? 물론 결과는 같겠지만. 또 외워야 될 거 여기 수직발력 기억해 주셔야겠죠. 단순부에 하나는 시계방향 M, 하나는 시계방향 2분의 M이 합치면 외력은 시계방향 2분의 3M이죠. 이 발력 포함해서. 발력은 반시계방향이니까 반시계방향 우력 그려주고 거리 L을 나눠서 2L분의 3 얼마다? 끝입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고 또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내년 2020년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여타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수업 많이 듣고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칠판 지우고 이어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1번입니다. 11번은 캔틀레브의 변형 내지 크기를 묻는 문제죠. 거기 보시면 뭐 X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아무 소용없죠. 그죠? 왜냐면 변형 내지 구한다. 내적 일 중에 한 종류인데 이것은 외적 일과 같고 이렇게 집중과정 하나일 때는 제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2분의 1 곱하기 종화중이죠. 외력 P에다가 변이 델타를 곱하는데 주의할 거 있어요. 항상 대응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항상 P에 대응하는 변이를 구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변이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델타는 중첩 공식 외워서 푸는 거죠. 이것도 공획보로 안 풀잖아. 이거 얼마예요? 그냥 3, 2i분의 PL의 3승이고 결과를 다 풀어주면 6이 i분의 P의 제곱 L의 3승이고 문제에서 가리키고 있는 C1은 바로 여기 6분의 1을 말하는 거죠. 이게 C1이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게르보고점의 시점의 수직 발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복고 문제인데 제가 왜 복고 좀 드리냐면 최근 문제가 다 과거 한번 나왔던 문제 사실은.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 문제, 그렇죠? 최근 기출 문제 보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봐. 최근 기출 문제에서 뭐 이렇게 버리려고 합니까? 서울시도 버리고 7급은 7급을 해서 버리고 다 버리려면 풀 게 없죠, 그렇죠? 국가지, 지방지 사실 몇 회분 갖고 뺑뺑이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문인데 단기간에 그렇게 하면 점수가 나오기 어렵죠, 그렇죠? 아직 뭐 이제 내년 2020년도 준비하시면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보죠, 차근차근.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보자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생각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자유물질사 미리 그려놨습니다. A, B 부분을 위로 들어야 돼. 왜냐면 위로 올라간 부분 제가 뭐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힌지. 그렇죠? 힌지지만 부정적이 아니죠. 외력이 다 수직 방향이니까 수평 발력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보통 전형적인 형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EF도 위로 들었습니다. EF 위로 들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간 부분 뭐로 처리하는 거예요? 힌지. 그렇죠? 밑에는 자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AB와 EF가 단선부의 등분포화 중이 딱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발력을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얼마겠어요, 이거 발력 구하면? 얼마일까? 합쳐서 합력. 이 W에다 2분의 곱하면 되니까 2분의 WL에 딱딱 절반 반땡이겠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4분의 W. 마찬가지로 얘도 전달받는 힘 또한 얼마? 4분의 여기도 마찬가지죠. 좌우 대칭이니까 전부 다 얼마다? 4분의 WL. 여기도 전달받는 힘 포함해서. 자, 밑에 있는 내민보도 봤더니 또 좌우 대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C점의 수직 발력과 D점의 수직 발력이 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외력의 합력 구한 다음에 반씩 나눠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외력의 합력 구해볼까요? 왼쪽 이거 4분,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4분의 WL에다가 더하기. 등분포화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제하되어 있으니까 W에다가 길이는 2분의 1 더하기 L 더하기 2분의 L. 2분의 1 합치면 L이니까 얘까지 합치면 2L이죠. 다시 오른쪽에 4분의 W. 요게 전체 합력.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2WL.
4분의 WL, 4분의 WL 합치면은 2분의 WL, 2분의 4WL, 2분의 5WL. 그냥 암산했습니다. 반땡이니까 2분의 5WL의 반땡이니까 4분의 5WL. 여기도 얼마다? 4분의 5.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냐면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문제 복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고. 이거 과거에 많이 물었던 문제고요. 얘는 쉽게 물어본 거야. 왜냐면 좌우 대칭에다가 반력을 다해 물어본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모멘트를 묻는다던가 등파 중에 막 어디만 재야 되고 어디 재야 안 되고 막 엄청 복잡했거든요. 이거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영향선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입니다. 봐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 시점 수직 반력 구하라고 했나요? 시점 수직 반력이다. 영향선 그리는 거예요. 먼저 시작합니다. 예상 반력 방향을 먼저 잡아놓고 아까 영향선 문제가 3번인가 4번인가 있었죠. 1단계 구속력 해제. 제가 이거 해제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아까 자유 기억하세요? 자유단 된다. 2단계 단위변이 1, 2도. 위로 얼마만큼 들어주는 거 위로? 얼마? 1만큼 들어주는 거예요. 영향선 모양 그려볼게요. 영향선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여기 꺾으면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야, 나 영향선 잘 그렸다. 요거 이제 처음 하시는 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릴게 제가 이렇게 되죠. 자, 종고를 필요로 하거든요. 종고 구해볼게요. 여기 높이를 필요로 하는데 삼각형의 닮은 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그렇죠? 높이 비니까 거리 비의 비료겠죠? 얘하고 얘는 L, 얘는 2분의 3L이죠. L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3배죠? 2분의 3배. 그냥 바로 쓸게요. 거리가 2분의 3. 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죠. 자, 반대편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 높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번에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몇 대 몇이에요? L 대 2분의 1. 2대 1이니까 높이도 2대 1이 돼야겠죠. 1이니까 얘는 그의 절반 2분의 1입니다. 아니 어떻게 구할 건데 영향선 구할 때는 있잖아요. 외력 곱하기 영향치입니다. 개중 외력이 W일 때는 영향치는 면적을 곱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어디부터 할까? 여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영향치가 이 모양이네요. 외력은 일정한 W고요. 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W부터 먼저 쓸까요? 외력 W 곱하기 영향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만큼 밑변이니까 L이죠? 합치면 2L이죠? 높이는 얼마? 2분의 3 더하기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 그러고 보니까 얘는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밑으로 삼각형 그렸으니까 빼기겠다. 그죠? 빼기 외력은 W 영향치는 또 면적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합치면 L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3 숫자 한번 풀게요.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WL이겠죠. 뭐. 마이너스 얘는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WL 카메라 밑에 잡히나요? 2분의 3은 통분하면 4분의 6 WL 4분의 WL 빼주면 정답은 예상대로 4분의 5 WL이죠. 그거 아시나요? 지금 문제 상당히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 과거의 문제가 사실 엄청 어려웠거든요. 여기 복권 문제입니다. 아마 그 문제를 추억하면 내신 문제 같긴 한데 다행히 좌우 대칭의 반력을 물어보는 바람에 이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했던 이 방법이 더 편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중첩 공식이죠. 특이한 게 있더라고 하면 처짐을 물어보는데 특이하게 얘는 회전변이를 물어봤네요. 등문파 중에 우리 공식 한번 써볼까요? 이거 외워야 되는 식이야. 이거 공역분 안 보죠 이거는? 가운데 처짐 얼마입니까? 300 물론 여기는 세타 A고라고 했지만 384 2i분의 5WL의 4. 여기 회전변이 좌우 대칭이 같겠죠? 얘 구하는 방법은 24 2i분의 WL의 3성 L분의 P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L분의 P 대입하면 24 2i분의 대입한 겁니다. 바로 썼어요. 집중하중 제하되어 있다. 집중하중 제하되면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가운데 처지면 얼마냐면 48 2i분의 PL의 3승 되죠. 여기 회전 변리는 물론 좌우 대칭으로 같겠지만 얘 구하는 방법은 16 2i분의 PL의 제곱이죠. 이렇게. 자, 세타 A 둘 다 시계 방향이니까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암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24분의 1이니까 48로 통분하면 48분의 2. 얘는 16이니까 48분의 3. 정답은 합치면 48분의 5. 2i분의 PL의 제곱입니다. 되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죠. C1이 이 앞에 숫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하다. 되죠? 14번은 판별식 문제입니다. 이거 FM대로 풀기 더 어려워요. 가라라고 하죠. 가라를 풀면 쉽습니다. 왜냐면 노련하신 분들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고정 평형방정식. 평형방정식 3개잖아. 고정이 미지수가 3개거든요. 전문용어 퉁. 그럼 얘는 2차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이렇게 하면 퉁 말씀을 드려. 퉁. 나머지만 계산하면 여기 3. 여기는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3 빼기 1이니까 2. 다시 2가 있으니까 4차. 힌지는 2개짜리죠. 이렇게. 힌지 롤러 퉁. 그죠? 내부 힌지 마이너스 1차, 플러스 1차, 퉁. 하나 남았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몇 차예요? 7차인데 초급자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외적이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미지 반력수에다가 마이너스 평형 방정식을 해주는 거죠. 평형 방정식은 평면상이 몇 개냐? 3개입니다. 그러니까 미지 반력수만 먼저 따져보면 되는 거죠. 여기 몇 개냐면 1개, 롤러는 1개, 고정은 3개입니다. 계산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6에다가 평형 방정식 몇 개라고요? 3개를 빼주면 몇 차다? 플러스 3차. 그죠? 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적은 폐합수 곱하기 3차에다가 구속력 해지수를 빼줍니다. 이것은 수업 내용이라서요. 고전 방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학교에서 배웠던 뭐 R 플러스 N 플러스 S 마이너스 2P는 좀 번거로운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쓸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편하면 그거 쓰세요. 이거는 수업 안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 폐합은 구조물에 의해서 닫힌 공간을 말하는데 셋 다 폐합은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구속력 해제만 있는 거죠. 내부 힌지는 얼마냐? 마이너스 1차인데 얘는 구속력 해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차가 되는 거죠. 총 부정력 차수는 이 둘을 더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과 내적을 더하는 건데 2개 더하면 얼마다 얘는? 플러스 3차. 잠깐. 1, 2, 3. 아, 죄송합니다. 미쳤나 봐요. 1 더하기 1하면 2, 3 하면 이거 5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다? 2차. 같죠? 그죠? 자, 이하 빨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고정이니까 플러스 3. 힌지니까 플러스 2. 고정이니까 플러스 3. 합치면 3, 2, 3이니까 얼마예요? 8차죠? 평형방이 3개 빼면은 플러스 5차에다가. 구속력 해제한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뭐 한다? 빼기 1차, 마이너스 1차. 2개를 더해주면 얼마냐면 플러스 4차. 동일하죠? 세 번째입니다. 해볼게요. 여기는 힌지니까 플러스 2차, 롤러니까 플러스 1차, 롤러니까 플러스 1차, 롤러니까 플러스 1차. 그렇죠? 2, 1, 1, 1 다 더하면 5차죠? 마찬가지로 평면상의 평형이 3개를 빼주면 몇 차다? 플러스 2차입니다. 폐합은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구속력 해지수 내부 힌지 딱 한 개씩만 빼주면 돼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빼기 1. 2개 더하면 플러스 1차. 똑같죠? 총 부정력 차수는 합은 다 합치는 거니까 2, 4, 1 몇 차다? 그렇죠? 교수님이 진짜 뭐라고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교수님이 그렇죠? 문제를 많이 안 내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까요? 최대 전다 능력과 최대 수직 능력 구하는 거죠. 이것도 뭐 과거 나왔던 형태예요. 회전돼 있죠? 저 회전 각도 안 썼어요. 기호도 안 썼고. 뭐만 필요하냐? 변환 관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직교하는 두 축에 대한 수직 능력과 전다 능력만 필요합니다. 직교한 두 축. 얘하고 얘. 제가 미리 살짝 색깔 다르게 썼죠. 이게 세트야, 세트. 이 축에 수직 능력, 전다 능력. 지금 수직 능력 없는 거고. 이 축에 수직 능력, 전다 능력 세트입니다. 노란색.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 능력은 인장이 플러스 앞축이 마이너스니까 현재는 인장 당기고 있으니까 얼마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60. 전다 능력은 반시계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현재 얘하고 얘를 보시면 현재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두 번째 이 축 볼까요? 뭔가 허전하죠. 왜냐면 수직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0, 전다 능력은 제가 아까 반시계가 플러스라고 했죠. 반시계. 자, 두 개의 점을 찍는 거예요. 자, 점 갑니다. 첫 번째 노란색 점 60, 마이너스 40. 60, 가서 마이너스 40이니까 잠시만요. 60, 마이너스 40 여기다가 딱 찍고 이 점이 좌표값이 60, 마이너스 40. 아래가 플러스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홍색 점은 0, 40이죠. 0, 플러스 40이니까 아래 방향에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0, 40 이렇게. 여기는 0, 변환 경로를 그리는 방법은 이 둘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시림을 만들고 그 순간에 원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얘를 가지고 한 바퀴 핑 감는 겁니다. 핑 감으면 원이 잘 그려져라. 이렇게 원 아닌 것 같은 원이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결국 문제에서 최대 전다 능력을 구하라는 것은 전다 능력 축이니까 가장 이 두 개가 둘 다 타워 맥스가 되는 거죠. 크기. 세로 방향 이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 가장 큰 수직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요게 수직 능력. 흰색으로 할까? 시그마 맥스. 가장 작은 시그마 미니멈 구한다. 요게 시그마 미니멈이죠. 결국 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중심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 구하는 방법은요. 합평. 그러니까 공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설지에 나와 있고 시그마 x와 시그마 y를 더해서 나누기 2입니다. 그러니까 모아내서는 이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그냥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는 60, 하나는 0이니까 60이죠. 나누기 2 하면 얼마죠? 이게 30. 요 값이 30이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여기 요점부터 이 수평 거리가 30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밑변. 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할 건데 얘도 삼각형, 같은 삼각형이겠죠? 얘도 삼각형인데 밑변은 바로 요 거리를 밑변이라고 합니다. 육안상 보니까 30하고 같을 것 같죠? 진짜 같게 나오나 볼까요? 밑변 구하는 방법은요. 아까 이 원점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였잖아요. 밑변은 둘을 뺍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절대값 붙일 거거든요. 자, 두 개를 빼세요.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상관없습니다. 빼볼까요? 얼마예요? 플러스 60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60이죠. 나누기 2 그러면 플러스 30이거나 마이너스 30. 마지막에 절대값 처리할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30. 밑변은 30. 높이는 이 값 자체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 그냥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 여기 얼마? 40.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요? 50. 이 얼마다? 50 되죠. 최대 전달 능력은 요게 곧 최대 전달 이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반지름이죠. 정답은 얘는 얼마예요? 50. 최대 수직 능력 얘를 묻는 거니까 원점에다가 30에서 누굴 더해주면 돼요? 30에서 반지름 한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더해주면 되잖아.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80. 그리고 문제를 봐보세요. 문제에서 보시면 최대 수직 능력 구하라고 했는데 수직 능력이 맨 처음에 주어진 6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60보다 큰 거 찍는다고 하면 3번 아니면 4번까지 이해를 해요, 제가. 4번 사실 말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 이해한다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칠판 지우고 남아있는 5문제 빨리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16번입니다. 16번은 게르보 구조물이고요. 그렇죠? A점의 휨 모멘트 반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초급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평형방정 반력 구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우선
계르보 보니까 유난히 계르보고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 CD2를 위로 뗐습니다. 떼어진 윗부분은 제가 뭐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힌지, 그다음에 아랫부분 뭐로 처리한다? 제가 자유단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달받는 힘을 구하는 거니까 전달받는 힘, 얘를 뭐라고 볼까요? 얘를 RC다라고 하면 요 RC를 구하는 게 문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외력이 평범치가 않죠? 등변분포화 중인데 높이가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등분포화 중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등변분포화 중이죠. 차라리 D점이 2점에 있었다라고 하면 더 쉬울 뻔했는데 교수님이 아주 그냥 색깔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디 무슨 대학 교재에서 그냥 100개다 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죠? 자, D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쓸 거니까 D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쓴다라고 하면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 외력까지 요 왼쪽 거리가 필요한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RG부터 먼저 구하고 시그마 보이는 형을 통해서 RC 구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해설지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노란색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합력부터 먼저 구한다라고 하면 합력은 면적이니까 그렇죠? 이거 정도는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밑변 6, 높이 2니까 6이 12죠. 그 다음에 작용점의 위치인데 우리 등분포화 중은 작용점 위치가 전체 거리의 딱 절반이죠. 전체 거리 6m니까 여기 몇 미터예요? 3m? 잠깐 비켜봐라. 얘도 몇 미터예요? 3m. 우리 여기서 모멘트 영자함들하고 하면 우리 요거리 필요한 거 아시죠? 요거리. 그죠? 요거리 몇 미터예요, 그러면? 4m에서 3m를 빼주면 나머지 요거리가 바로 얼마다? 1m가 되는 거죠. 여기는 12. 그렇죠? 쓰면 쉬운데 해설지 쓸 때 나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글로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보는 사람 하여금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등변분포화 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작용점 이렇게 구하고 나서 크기는 암산합시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높이 2.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 얘는 6이죠. 나한테 거리 필요한 작용점 거리는 뭐 아시겠지만 요 거리가 필요한데 요 거리죠. 우리 삼각형이가 몇 대 몇이에요? 이게 뾰족한 것으로부터 여기 2대 1이죠. 그죠? 전체 거리가 6m니까 2대 1. 이쪽은 4m, 이쪽은 2m. 바로 할게요. 이쪽이 몇 m다? 2m. 나한테 필요한 건 요 뒤에 거리가 필요하니까 4m에서 2m를 빼서 나머지 거리 얼마나 필요한가 바로 2m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는 끝났고요. 그럼 해봅시다. 자, 시그마 모멘트 여기서 D는 0이다. 시그마 모멘트 D는 0이다. 시계 방향 플러스 쓰면 RC 곱하기 8 길이 몇 미터예요? RC 곱하기 8 길이는 4m. 자, 요거 6 그러려고 구한 거죠. 이렇게 반시계죠. 마이너스 6 곱하기 8 길이는 2m. 12 하나 더 있네요. 12 곱하기 8 길이 1m. 0이다. 이거 계산하면 12, 얘도 12 더하면 24. 자연스럽게 RC는 얼마예요? 6kg. RC를 구한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RC는 여기다 쓸까요? 6kg. A점의 힘 모멘트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해석지는 제가 평형방식 풀어놨고요. 지금은 이제 공간 제약이나 시간상 바로 풀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MA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외력 두 개에 의한 모멘트의 합과 반력에 의한 모멘트가 같아야겠죠. 물론 방향은 반대고요. 얘부터 암산할게요. 10 곱하기 2니까 20. 얘는 6 곱하기 4니까 24. 20 더하기 24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44고. 시험장에서 멘탈 나갑니다. 중간에 하면 꼬이잖아요.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풀 것 같았는데 못 푸는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시험장에서 엄청 짜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뒤흔드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활동에 안전하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활동. 어디 나와 있냐? 정지 마찰 계수. 이미 마찰 계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활동. 제가 좀 과하게 그려놨거든요. 보시면 얘 그 정도로 되죠. 왜 그 정도로 됩니까? 움직여 보세요. 안 움직이잖아. 얘가 지금 강체 보야. 얘가 딱 빳빳하게 수직으로 서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잘랐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아까 이 힘의 크기 P가 그대로 전달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이 케이블이 받고 있는 이 장력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죠. 보시면 수평 거리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 문제에서 이미 이 거리가 80mm로 주어져 있고 수직 거리는 좀 멋있게 주어졌네요. 여기 이쪽은 460, 이쪽은 400이니까 나머지 차액은 얼마가 되는 거 바로 60mm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다시 한번 그려주면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 100, 80, 60, 0 떼면 10, 8, 6, 6한 거 같죠? 1이 약분은 뭐예요? 5, 4, 3이죠. 이렇게. 문제에서 P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250.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두 개로 분력을 쪼개는 거죠. 250 곱하기 5분의 3. 250 5분의 3이면 바로 썼겠죠, 저는? PY라고 썼나? 교재에서는? 이렇게 되죠. PX는 얼마가 되는 거야? 250 곱하기 5분의 4니까 얘는 얼마다? PX는 200. 우리 마찰은 어떻게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해져 있죠? 그렇죠? 어떻게 정해졌어요? 마찰에 정하는 이 수직 항력과 우리 물리 때 고등학교 때는 수직 항력 표현 많이 쓰는데 그냥 수직 반력입니다. 대신 이 화살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항상 바닥면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도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찰력의 방향은 예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번에 국가지 시험 문제 나왔죠? 예상 운동 방향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얘니까. 마찰력은 반대 방향. 크기는 여기 나오는 수직 항력, 수직 반력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합니다. 정지 마찰 계수겠죠.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버티는 게 UR. 그렇죠? 그 다음에 작용력이 뭐가 있는 거야? 바로 PX가 있는 거고. 문제 보시면 평형 상태를 도모한다. 평형세 유지한다. 누가 더 커야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커야겠죠. 그렇죠? 보통 토목 설계에서 우리 활동력분의 마찰 저항력을 식을 쓰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 한 번 더 써볼까요? 뮤 대입해 볼게요. R은 얼마냐? R이 얼마냐? 얼핏 생각하면 550 그대로 쓰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550에다가 얘네들 1대1 관계를 봤더라면 550 맞겠죠? 근데 누가 있어요? 얘랑 반대 방향으로 얘가 있는 거죠. 들어 올리는 방향. 150을 빼주면 얼마예요? 이게? 400이죠. 그러니까 식을 쓰면 뮤 곱하기 400 딱 써주고 이렇게. PX는 아까 구했죠? 얼마였어요? 200 이렇게. 그러니까 마찰계수 뮤는 400을 나눠주면 400분의 200. 약분하면 2분의 1 이상이고 문제에서는 최소 정지 마찰계수 물어봤으니까 같아지는 순간이겠죠? 이거 이상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운 좋았어요, 여러분들. 사실 교수님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전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전도. 잘 보시면 여기 거리가 있죠? 얼마씩 있어요? 여기 150, 150 있고. 전도 중심은 어느 쪽이겠어요? 여기가 전도 중심이겠죠? 그러면 전도 모멘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전도 일으킨 나쁜 아이 여기 얘밖에 없죠. 얘에다가 8 길이. 그러니까 식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 토목설계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전도 모멘트. 이거잖아. 같은 식이야. 다만 토목설계에서는 이게 안전율이 주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주어진 안전을 쓰거나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이런 평형 상태를 도모한다,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 모멘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가 식만 써볼게요. 여기 전도 모멘트 누가 넘기는 건가? 얘가 넘기겠다. 여기 200에다가 8 길이 얼마? 4m. 전도 모멘트는 200 곱하기 몇 미터? 4m. 보건 모멘트는 누굴까요? 보건 모멘트 얘죠? 8 길이 얼마? 문제에서 150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550 곱하기 얼마? 잘 보시면 제가 얘는 안 했죠. PY 150. 이거 왜 안 했어요? 여기 작용선을 통과하고 있죠. 이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보면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죠. 이거 하면 얼마예요? 800. 제가 해볼게요. 800. 150은 1.5거든요. 얘 절반이 더 있는 거예요. 절반은 275. 그러니까 7, 815 정도 되겠다. 제가 그냥 혼자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800, 815가 1 이상이죠.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고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일한 미지수의 마찰계수 뮤는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트러스입니다.
AB 부재 단면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 많이 나오고요. 사실 진짜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저 혼자 풀었으면 얘는 그냥 뭐 출제법 통해서 문제 푼다 혹은 뭐 실력대 문제 푼다면 금방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시점의 수직 반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얘부터 먼저 구해도 되긴 되나 문제를 좀 돌아서 풀게 되는 거예요. RC다. 자, 시그마 모멘트 A는 0이다. 반력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30은 통과, 20 남네요. 20은 시계 방향 모멘트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얘 있다. 그죠? 마이너스 RC 곱하기 8길이 수평거리 수직거리 여기 10은 여기다. 그러면 RC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나눠주면 RC는 얼마다? 10kg. 사실 이 순간 답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 우리 시력도 이건 수업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냥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력도에서 제가 이거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요 각도가 지금 현재 몇 도냐면 45도죠. 왜 45도냐? 얘가 5m, 5m니까 1대 1대 루트 2.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등변 직각삼각형. 여기 45도요.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대 경사 방향이 루트 2. 중요한 건 지금 얘거든요. 얘가 10이다라고 하면 얘도 얼마가 돼야 돼? 그때 똑같이 얘 얼마다? 10인데 부호 찾는 방법 Y자 형태가 아니면 Y자다라고 하면 인장 압축만 돼요. Y자가 아닌 모든 경우 이 세 개짜리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입니다. 얘처럼 이 절점을 누르고 있는 반력이 압축이다라고 하면 가까운 쪽으로 시작해서 얘는 인장 그 다음에 얘는 압축입니다. 써볼까요? 얘는 아까 10 마이너스 10이죠. 플러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10 루트 얘는 그냥 쓴 거고요. 다시 B점에서 보면 얘는 0부재 나란 두 개의 부재는 항상 부재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이다라고 하면 얘도 자연스럽게 얼마예요? 10이죠. 이 과정이 사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편적인 분들이 문제를 푼다면 단면법을 권장합니다. 왜? 단면법은 머리를 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경험이 아니라 몇 번의 어떤 정형화된 어떤 이 방법만 잘 안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단면법입니다. A, B 구하는 거죠? 잘라요. 습관적으로 자꾸 왼쪽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보통 강하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에 한쪽을 선택하고요. 지금은 오른쪽이 편해요. 제가 과감하게 지워볼게요. 왼쪽을 지웁시다. 오른쪽 선택할 거니까. 드러난 부재가 총 3개죠. 예. 인장 가정합니다. 전부 다. 인장은 절점에서 나가는 방향을 그려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는 안 잘랐잖아. 얘는 자르면 안 되고. 요거 있죠? 나가 있죠? 요거.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얘니까 F, A, B 쓰고. 자, 이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적절한 한 곳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는 거야. 적절한 곳은 어디냐? 자, 얘가 미지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팔 길이가 없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게 얘 통과. 누구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 두 개만 남는 거죠. 한번 식 써볼까요, 제가? 자, 미지수 한번 구해볼게요. 시그마 모멘트 2는 0이다 라고 쓰면 시계 방향을 플러스 쓰면 얘부터 쓸까요? 시계 방향 모멘트니까 F, A, B 곱하기 수직거리, 직각거리 5m죠. 아까 여기 반력 구했죠. 작용선을 길게 보세요. 반시계입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8길이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5는 5입니다. 약분하면 F, A, B는 플러스 10. 플러스라는 얘기는 인장이죠.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절점에서 나가는 인장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면법은 요거. 19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휨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예요. 이거 나오긴 나와서 이건 스타일 문제가 똑같지는 않고요. 구조물은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거리 x에서 모멘트 구해서 0이 된다는 방법을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점의 수직 반력을 필요로 하니까 맨 처음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RA입니다. 자, RA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는 게 좋을까요? C점에서 써볼까요? 여기서 합시다. 시그마 모멘트 C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RA는 C점에서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RA 곱하기 우리 직각거리 파야 되는 이 거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합쳐서 2L. 외력이 두 개가 더 있네요. 왼쪽 얘부터 먼저 할게요. 얘를 집중하주로 바꿔주고 작용선을 정 가운데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면적이 크기니까 높이는 W, 길이는 L이니까 W, L. 거리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각각 얘 1대1 정중앙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나한테 필요한 거리는 이 거리니까 L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주거나 2L에서 2분의 1을 빼주거나 2분의 3. 오른쪽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집중화 좀 바꿔주면 W, 거리는 요 거리, 얘부터 이 거리가 필요하죠.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분의 준비 끝. 해봅니다. 계속 써볼게요. 자, 쟤부터 볼까요? 요거 반식에 마이너스 WL에다가 2분의 3. 요번에 얘 시계죠? 더하기 WL에다가 2분의 L은 뭐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RA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W. RA는 제가 그냥 쓸게요. 혼자 2분의 WL입니다. RA가 얼마다? 2분의 W. 그러면 거리 X에서 모멘트 한번 구해볼까요? 자, 거리 X에서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물론 잘라서 평형 방정식으로 자유물질 구하는 게 맞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잘 안 하죠. 기사도 아니고. 바로바로 이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RA에다가 수평거리 곱해주고 등분파증을 빼줘야겠죠. 왜 빼주냐면 얘를 합력 계산하면 우리 얘가 정모멘트죠. 왼쪽에서는 얘가 정모멘트인데 반력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등분포화중을 합력으로 바꿔주면 반대 방향이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써볼게요. 2분의 WL에다가 8 길이 X. 자, 얘는 면적부터 계산할까요? W에다가 8 길이가 거리 X까지니까 마이너스 W X. 도심거리 이 X를 절반으로 나눠야겠죠? 2분의 X, 2분의 X. 나한테 필요한 건 오른쪽 2분의 X니까 됐죠? 많이 하다 보면 이거 계산하면 2분의 WX의 제곱이죠. 그죠? 그렇다. 자, 얘 정리하면 2분의 WL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이고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자, WW 치워버리고 그죠? 2도 치워버리고 X도 치워버리면 X는 얼마예요? 얼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냐? 19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때 눈여겨봐야 될 게 제가 맨 처음에 X를 가정할 때 A, B 사이에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식을 구성했을 때 만약에 미지수의 X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미지수의 X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가정한 X의 범위 그러니까 L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 두 번째 BC 구간의 미지수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또라이죠. 출제자 말이에요. 여러분 말고. 근데 그렇습니다. 끝.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선형 탄성 재료의 캔틸버브에서 처짐 공식 두 번째 줄 써놨네 교수님이. 처짐 공식 구해라. 심지어 왜 쓸데없이 세타 A, 세타와 델타 네 번째 줄에 자기 당신 나름대로 친절하다고 식을 써주셨는데 다 알아야 될 우리 기본식이죠. 그렇죠? 괜히 지면만 차지하고 있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응? A, B, B, C가 각각 3분의 2L, 3분의 1. 전체 거리는 L이 되겠죠. 얘 전체 등분파 중에서 맞잖아. 얘 전체에서 이 부분을 빼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 부분에 의한 처짐이 나오겠죠, 이거? 그죠? 자, 우선 얘는 쉽습니다. 얘 구한다라고 하면 얘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물론 거기도 문제 주어져 있지만 얼마예요? 얘가 8EI분의 WL의 뭐다? 4승이죠. 기호 똑같이 맞출게요. C네요. 죄송합니다. 이상해서 봤는데 기호가 달라요. B는 가운데. 그렇죠? 첫 번째 얘 처짐을 델타 C1이다 라고 하면 제 말은 델타 C1은 이거 우리 외워야 될 기본식이잖아. 얼마냐면 교수님도 외우고 있는 식이야. 당신이 써주셨잖아. 두 번째 주 좌측에 중첩 공식 그리고 네 번째 주 우측에 8EI분의
W보다 L에.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쳐집니까? 얘 7급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2i, 여긴 2i로. 근데 이 문제 더 어렵죠? 여기는 곡선 내려서 이 부분 뭐 한다? 직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3a분의 3a 플러스 4b. 아니면 원리 원칙대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은 처짐이 몇 번 발생하냐? 2번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요 처짐에다가 델타 b에다가 두 번째는 세타 b 곱하기 8길이죠. 그러니까 이 처짐 구한다라고 하면 델타 C2는 델타 B2에다가 델타 B2다라고 하면 요거리예요. 요거리. 뭘 더한다? 세타 B2에다가 8길이 요 길이 요 길이. 호길이 구하는 공식 호길이. LBC죠.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델타 B2는 우리 캔틀벨 얘랑 똑같습니다. 길이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8, 2i분의 W, L의 L이 3분의 2L이죠. 몇 승이에요? 4승. 더하기. 세타 비트 구하는 방법 교수님이 또 자기 나름대로 써주셨어요. 거기다가. 그죠? 얼마예요? U. 적절하게 너가 길이만 바꿔서라는 얘기죠. W. 길이 얼마예요? 3분의 2L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 아니라 2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세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다시 얼마다? 3분의 1.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나는 계산도 하기 싫어요. 계산이 얼마냐면 243. 또 어떤 분은 이거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을 또 외우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몸에서 배워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인도 수학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깨알같이 자랑을 해보면 수계산이 엄청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이 많지만 옛날에 한 6년, 7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또한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탄하게 어렸을 때 깨우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처음부터 못 풀어요, 시간 내로. 계산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빨리 밟고 지나갈지 생각을 해야 돼. 어쨌든 243 2i분의 얼마다? 10WL의 4승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차이가 어떻게 돼? 이 둘을 빼주면 전체에서 얘에 의한 처짐을 빼주면 요것에 의한 처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어떻게 보면 8 2i분의 WL의 4승 마이너스 243 2i분의 10WL의 4승을 하면 해설지는 제가 풀어놨어요. 숫자 제 공무원 역사상 가장 큰 숫자입니다. 응용역학에서 1944 2i분의 여기는 약분하면 통분해서 243이 되고요. 얘는 80이 됩니다. 240에다 8을 곱해야지 1944가 나오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944 2i분의 163 WL의 4승이 정답입니다. 잠깐만 여기 잠깐 멈추고 묵념만한 마음으로 속으로 살짝 욕하고 지나가세요. 이 미친 거죠? 이거 시간에 어떻게 풀어요? 그죠? 계산기 핑계 대지 마. 계산기 있어도 이거 못 풀어. 그죠? 계산기는 소수점을 풀어도 편하지. 물론 이제 계산기에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제일 이상하게 푼 건 공획부로도 풀 수는 있죠. 하지만 공획부로 푸는 건 어떻게 깨알같이 이거 풀어보려고 지금 바둥바둥한 거지. 문제에서 거기 나왔잖아요. 두 번째 줄에 중직 공식 풀라고 그죠? 어렵고 시간 내에 못 푸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20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저 해설 강의는 토목스 남아있지만 시험이 끝났습니다. 사실 성적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또 마음에 들지 않은 분도 많겠죠, 그죠? 끝난 시험이니까 털어버릴 거 빨리 털어버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뭐 메신저 통해서 점차 발송을 하겠지만 감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 큰 어떤 인생 전체에서 보면 있던 하나의 과정이고 훗날은 그냥 추억도 아니야. 그냥 기억이 될 뿐이야.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순간의 어떤 그 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 어떤 그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처음부터 룰이 만약에 100명이 시험 준비한다면 100명이 다 붙진 않죠. 그리고 거기 적은 것처럼 인생이 참 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이없는 경우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마치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준비하셔야겠죠. 달리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해설 강의 응용 육학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